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시흥혁신교육 컨퍼런스 1차 실천 포럼 오늘 4일차입니다. 오늘은 마을과 학교가 공감하는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A8 세션과 A9 세션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토론문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블로그 또는 유튜브 상세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시면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의 토론문을 볼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와 토론하실 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정암 청소년 문화의 집 이환열 관장님이십니다. 네,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자교육자치회 김정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경기 꿈의 학교 시흥 거점센터 백재은 센터장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백재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오일영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은영입니다. 네, 오늘 4일차입니다. 앞으로 이제 1, 2, 3일차 동안에 정말 많은 얘기, 발전적인 얘기가 나온 걸로 저희가 듣고 있었고, 자, 오늘은 더 밀도 있고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마을과 학교의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환열 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발제를 맡은 이환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마을과 학교가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좀 제안을 드리고 토론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보여준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저는 한 7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순수하게 제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 우리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방안을 좀 제시해 보는 걸로 제 발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들이 확대되고 있고, 대면 수업은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미래 교육에서는 아마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코로나가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고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준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실과 특정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런 제약이 해소되고 있는 형편이 코로나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교육 활동에 따르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해소시켰던 측면이 또 두 번째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교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교실 인원이 좀 현재 수업 인원이 좀 과밀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도심 같은 경우는 외부 인원의 유입으로 인해서 교실이 가대화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도심인 경우에는 학교의 공동화가 벌어져서 실질적으로 학교 공간에 대한 공간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비대면 활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대면 수업이나 대면 활동에 대한 욕구가 또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정대하고 있다는 측면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결국 누구나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인데요.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업에 대한 격차, 특히 그 디지털 소외 계층에 따르는 학업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르는 교육 불평등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한 다섯 번째로 저희가 좀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 이런 청소년기에 활동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되는 시기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제약이 되면서 불편하고 우울해지고 상대적으로 분노와 짜증 지수가 올라가는 등 코로나 블루가
인한 정서적 위기가 극대화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가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결국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돌봄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돌봄에 대한 요구는 크고 이에 따르는 공급은 줄고 있는 형편이 현재 코로나가 더 가속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지점에서 7가지로 요약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마을과 학교를 어떻게 연결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건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미래교육, 이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그래도 혁신교육, 미래교육이라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학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학교가 마을교육 공동체와 미래형 교육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밖에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을 지역 마을에 어떻게 개방하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마을교육의 하나의 거점 공간으로 삼아 나갈 건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 공간을 개방하는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다음 섹션에서 좀 구체적인 방안이 토론이 될 건데요. 저는 간단하게 하여튼 현재 학교 공간이 개방되고 새롭게 마을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재구조화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공간은 그럼 어떻게 좀 개방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학교 공간을 개방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안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학교 공간은 교육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맞게 교육의 공간,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재구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학교와 마을이 연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계를 가속하기 위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로서의 학교 공간을 좀 재구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평생교육 공간으로서 학교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심인 경우에는 도시 공동화가 벌어지고 있고 실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마을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재생의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중심축으로서의 학교 공간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4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학교가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육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통합적 운영할 수 있는 모델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돌봄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한 돌봄에 대한 욕구들은 더 커지고 있는데 실제 학교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돌봄의 경우에는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학교 돌봄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돌봄 자체는 돌봄을 학교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돌봄을 안아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마을 안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 아카데미, 방과 어린이집 등 다양한 마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이 제대로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돌봄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학교와 마을을 어떻게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볼 거냐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을과 학교에 있는 공간,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연계해서 학교와 마을의 돌봄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만이 이런 돌봄에 대한 욕구들을 일정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의 이 통합적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 이것을 연계해주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통합 돌봄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학교 돌봄의 다양한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에 대한 다양한 그 현황과 수요와 시스템을 잘 연계하고 파악해서 이것을 조정해주는 역할로서의 방과 통합 돌봄 시스템이 좀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마을 돌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회, 마을 학교, 마을 강사, 마을에 있는 그 다양한 공간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좀 마을 돌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확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과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야만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이 마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학부모들이 느끼는 안전한 돌봄 그리고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 공간을 좀 더 확대하고 돌봄 공간으로서 새로 공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학교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고 학교에 대해서 학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에 대한 안정성, 편안함,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욕구들이 크기 때문에 학교 공간을 좀 돌봄 공간으로 학교 유휴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 문제입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코로나가 교육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고 이 비대면 수업에 따라서 일상적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함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에너지를 발산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활동이 위축되면서 공간에 대해서 이 활동에 대한 불편함,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불안함, 우울감과 무기력증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 심각한 정서적 위기 상황으로 있고요. 특히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게 짜증과 분노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전국 단위에서 CYSNet이라고 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결국 상가복지센터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고위험 청소년에 대해서 고위험 청소년만 관리하기에도 인력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도 마을 공동체에서 이 부분을 함께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 안에서의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을의 다양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좀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대해서도 결국 그 4가지 정도의 좀 과제로서는 결국 그 마을에 있는 다양한 자원, 마을 강사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면대면 수업을 좀 지원한다든지 멘토링 학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 안전망에 대한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좀 일정 정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현재 있는 다양한 지역의 안전망 시스템,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상담이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지원 체계를 또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활동에 대한 불편 속에서 다친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좀 건강하게 소규모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 시설, 공간을 활용해서 방과 후에 소규모 면대면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런 활동들은 마을 단위에서의 교육 안전망을 좀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들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4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예방적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제대로 된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활동으로만 진행되는 현 교육이라든지 활동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면 활동과 소규모 대면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체계들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이런 대면 활동들은
공간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마을 단위에서 공간 대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잘 연계하고 활용할 건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놀고 쉴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많죠. 그것은 결국 현재 우리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제대로 연계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앞으로는 마을과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학교가 바로 이런 것들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통합적 연계망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조사하고 마을 단위 안에서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자원들을 제대로 연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부족한 공간은 결국은 학교 유휴 공간이 비어 있는 학교 유휴 공간들을 청소년들의 다양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 간에서도 공간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만 각 마을별로 좀 특성화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을 간의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취미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을 간 공간을 활용한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포스트 코로나가 새로운 일상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고요. 결국 교육의 측면에서는 마을과 학교가 서로 연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국 학교 공간, 학교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구조해야 되고, 그리고 돌봄이라는 돌봄 시스템도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서 돌봄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리도 마을 단위 안에서의 통합 교육 안전망을 구축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사전적 예방, 사후적 관리들을 해 나가야 되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런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에너지를 구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학교와 마을이 그런 공간과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자원을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온 마을이 키우는 아이는 잘 자란다고 합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키우는 아이가 더 잘 성장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다양한 활동들은 결국 마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마을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미래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합의해 나가고 공감대를 얻어 나간다라면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을 통해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제문 해주신 이완용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완용 과장님 동일한 주제로 저희가 4일날 첫 번째 세션에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발표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옆에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요. 잘하시고 능숙하게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근데 뭐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이 시흥교육 컨퍼런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1차 실천 포럼이잖아요. 1차 실천 포럼은 저희가 2달간의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TFT를 운영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된 거의 일부 내용,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랜선을 통하지만 랜선을 통해서 이제 같은 시민 교육 공동체들하고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1차 실천 포럼입니다. 그리고 우선 논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20일 날 2차 정책 포럼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중앙행정기관 여러 관계자들을 모시고 저희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달에 이루어지는 3차 미래 포럼에서는 모두가 모여서 앞으로 진짜 실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진짜 실현 가능한 어떤 결과물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논의하는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
컨퍼런스 토론하는 게 나중에 진짜 어떤 작은 결실이라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토론 자료집에 보면 발제문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광고하는 것 같은데 지금 토론하시는 토론분들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블로그 또는 유튜브 상세 정보에서 확인받고 다운받으실 수 있다 합니다. 지금 이 토론 자료집에는 지금 앞으로 토론하실 토론분은 없으니까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블로그와 유튜브 상세 정보에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완영 관장님의 발제문을 토대로 해서 각각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학교와 마을의 연결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및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자교육자치회 대표 김정식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고 그런 지역 자원들을 활용한 기반 구축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전통적인 그 대면식 학교 교육 방식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통한 교육 환경에 따른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의 시대에 우리 학교 밖 마을, 마을 밖 학교, 이제는 한 공간에 존재하고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일부분이지만 마을에서도 책임을 지고 통감하며 교육이나 돌봄을 함께 해야 되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 곳에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학교와 마을이 같이 손을 잡고 함께 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저는 학교와 마을의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바라는 관점이 다를 것이고요. 마을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그런 온도차를 줄여나가는 것들이 가장 클 거라고 보고요.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간에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서로 간에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 찾아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간에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라면 충분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저희는 그런 온도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는 것들이 정답을 마을의 아이들, 학교의 아이들, 어쨌든 우리 아이들로 본다라면 그런 온도 차이는 충분히 줄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것들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마을의, 학교의 공간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간들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마을의 교육을 모두 책임져 줄 수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자원과 자산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마다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마을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기반 구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학교와 마을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유능한 그리고 인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학습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말씀드렸듯이 학교와 마을의 온도 차이, 그 다음에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마을에 있는 강사들에 대한 신뢰,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높으신 분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마을 강사에 대한 신뢰들이 만들어질 거고 서로 간의 믿음 속에서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을과 학교가 서로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연결창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는 마을교육 자체가 충분히 그런 연결고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짧게는 1년부터 많게는 몇 년, 지금 몇십 년간에 그렇게 학교와 마을 안에서 연결고리를 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와 마을이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면 머지않아서 지금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흥시의 18개 동 전체가 마을교육자치가 되고 마을교육자치가 실현된다고 한다면 마을 단위의 통합 안전망이
그 구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18개 동 전체가 묶여진다고 한다면 시흥시 전체의 마을교육 안전망이 구축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쩌면 학교 안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그 교육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그 자원들이 연계가 잘 된다 그러면 그 연결되고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그 질 좋은 교육들을 마을 곳곳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 활용이 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그 수업들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와 마을의 연결고리는 전체, 그러니까 그 누구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마을 밖, 학교 밖 아이들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방식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그런 온도 차이를 줄여가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 구축은 그 마을교육 자체가 충분히 지역에서 해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정식 대표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뭐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간에 공감과 공유해야 된다, 믿음을 줘야 된다는 말씀 되게 뭐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교육 자체, 행정 자체라든지 학교와 마을이 잘 섞여서 융화를 이루고 하면 제일 좋은 이상적인 건데 진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과 기름 같다. 근데 물과 기름은 절대 안 섞이잖아요. 근데 물과 기름이 유일하게 섞일 수 있는 방법은 우주에 나가면 섞인대요. 밀도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와 마을,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잘 섞이려면 기존에 있는 밀도 같은 기존에 있는 선입견, 제도에 같은 거를 다 던져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진지하게 교류하고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하면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제도를 바꾸는 데는 5년이 걸리고 문화를 바꾸는 데는 10년이 걸린대요. 근데 사람을 바꾸는 데는 몇 년 걸릴까요? 평생. 못 바꾼대요. 근데 저희 시흥시에서는 어려운 걸 선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동에 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사람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그럼 두 번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거점 공간 협업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 꿈이학교 시흥 거점 센터 백재은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백재은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거점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해 주신 이완열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발제문을 들으면서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왕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3년 정도 살았고 그 사는 동안에 아동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을 거점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마을이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저는 정왕 본동에 살고 있지만 정왕동이 제 생활권, 일상 생활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마을교육자치, 정왕 교육자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왕동 하면 5개 동이 묶여서 정왕동입니다. 본동부터 정왕 4동까지 5개 동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을은 사실은 정왕 본동부터 5동까지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 거점이라고 하면 단순한 공간, 그리고 단순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마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마을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마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사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 활동가들에게는 사실 학생 또 아동 청소년 지원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게 마을 사람 중에 학교 선생님은 사실은 마을 활동가들은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경험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곳이 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이 꼭 외부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왕동에도 살고 검호동에도 살고 선생님들이 점차 하중동이나 승지초 인근 장곡동 여러 군데 시흥을 돌아보니 학교 주변뿐 아니라 시흥에 살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살고 있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이라고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님들까지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학교 교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또 학교 교사, 마을 활동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그 청소년 시절, 그 대학 시절, 청년 시절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 사람도 마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이들에게 돌봄이나 교육, 그 다음에 진로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이 아이들에게 교육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사람들 이전에 마을 교육 공동체, 한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내가 마을의 사람으로서, 마을의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마을 사람들을 찾아서 마을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점점 아이들 주변에 단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평생을 활동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 찾았던 마을 사람들을 엮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초, 중, 고등학교, 학교와 학교 간 엮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처음은 만나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고 또 만나야 되는 것이 그 관계망이 형성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엮는 것. 그 다음이 사실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정말 중요한 건 공간이 생기면 굉장히 안정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정왕 본동에는 유휴 공간이 참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유휴 공간, 공동의 시설 안에 유휴 공간 찾기가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하나도 없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정왕동, 특히 정왕본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되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지역 주민에게 교육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공간을 지역에다 내어주셨고요. 또 정왕역 아래에는 철도 바로 지하철 바로 아래 유휴 공간을 정왕본동 주민센터 당시 사무장이었던 분이 소개해 주셔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면 실제로 마을에는 마을 교육, 마을 활동의 콘텐츠들이 문화로 자리 잡는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곳에서 청소년과 문화예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체육, 자전거라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그 공간에 있는 마을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 그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실무자들은
지역의 또 지자체의 예산이나 그 다음에 좋은 마을 강사들을 연결해서 프로그램들,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한 모임들이 청년,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모임으로 확장이 되면서 교사와 함께하는 배움, 마을 교육과정,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 교육과정, 그리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등원하지 못하고 온라인 학습 등원하는 경우에 실제로 컴퓨터도 없고 컴퓨터가 있어도 온라인 학습을 참여할 수 없는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인데요. 인근의 중학교를 가보기도 전에 인근 마을 학교에서 학교를 온라인으로 체험하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러한 그 마을의 학교의 상황, 학교에서 하기 어렵거나 학교에서 마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것이 마을 거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점의 역할이라고 하면 학생,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든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청소년이라면 그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 거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김정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고 공간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콘텐츠로, 활동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 활동을 시도하는 것,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네, 이상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거점 공간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지연 센터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정식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지연 센터장님도 일단은 연결고리, 가장 핵심은 만나기가 먼저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관련돼서 TF 활동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어떤 정책이나 어떤 문화를 개선하기보다는 무조건 먼저 만나야 된다. 만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어떤 서로 간의 입장을 같이 논해야지 이야기가 풀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고, 공간 찾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안정화를 시켜준다? 그 말씀 너무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세션이 관련된 세션이거든요. 다음 세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고, 그 후에 이제 뭐 콘텐츠라든지 그런 개발은 자연적으로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토론자분들이 정말 시간을 딱딱 지켜주셔가지고 사회보기가 되게 편하네요. 자, 마지막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및 위기 청소년 관리를 위한 마을 협업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고일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고일영입니다. 현재 그 시흥 혁신교육 컨퍼런스에서 다루고 있는 마을 교육 자체의 주된 방향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와 마을 간의 연계, 그리고 또 즉 학교 안 교육하고 학교 밖 교육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제 학교 밖 교육에서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밖의 상황에 더 집중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은 자퇴, 유예, 미취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아니고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보다 명확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곳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데요. 저희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적인 지원과 학습, 또 자립, 진로, 복지, 활동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흥시에서 매년 한 1150명에서 4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 중에서 약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로 연계돼서 꾸준하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번 주제가 학교 밖 청소년만을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블루와 위기 청소년 관리를 위한 마을 협업 방안이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분야 역시 달라진 점이 꽤 많겠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달라짐을 곧 위기 상태로 인식을 하면서 심각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율이나 자살, 자해 빈도가 높아지고 또 코로나로 인한 우울도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 사이버 상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울과 불안, 분노 조절 등의 정서라든가 충동, 그리고 자해 및 자살 문제 등이 실제로 전년 대비 60% 이상을 상회하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코로나 블루 시대에 위기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의 상황은 가정 안팎으로 그리고 학교 안팎으로 모두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만큼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위기 청소년이라고 명명할 특정한 부류가 있다고 칭하기보다는 청소년 누구나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의 확장 내지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이동훈 교수님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약간 매칭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측면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지닌 집단 문화의 특수성이라든가 그 공동체성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간이 연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어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오히려 은둔형이나 무업형 그리고 비자발적인 청소년들의 경우에 온라인 세상을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소통이 본격화되고 또 발굴 지원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로 그동안 대면 활동 위주의 세상에 대해서 좀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역사회 내에서 좀 다양한 마을 협력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청소년보다 위기 상황으로 좀 내몰지 않고 청소년을 품어가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 마을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째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대한 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들은 사회적 권리를 지닌 구성원의 주체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돌봄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아동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청소년을 늘 어린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나 이런 지점들은 또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체적인 대상이라는 인식이 이 마을 안에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표기된 위기 청소년 관리라는 측면도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어떤 경향성, 또 일종의 편견이 내재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서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표현보단 오히려 지지나 지원의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둘째, 청소년이 보호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을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속담이죠.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저희 센터에서도 사실 그 학교와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자가 8명이 있는데 그 8명 모두의 관심과 집중이 기울여지고 있고요. 또한 주변 유관 기관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사원과의 연계 노력 등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청소년 자립을 위해서 지역 자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대표적으로는 인턴십 프로그램 우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는 개인 사업장, 또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중소사업장,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고 직업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청소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 설계 또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년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점점 그 범위는 확장되고 있고 또 올해도 마을 내 9곳의 직업 체험처와 함께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청소년 간의 결합도가 점점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도 자립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 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망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그 안전망 내에 필수 기관 외에도 마을 내 다양한 분야의 지원망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에 대한 안전 및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서 교육이나 상담, 복지, 또한 의료, 법률, 문화, 활동 영역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가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1388 청소년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더해서 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면 마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군과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요. 이를 청소년과 연계하려는 노력, 청소년 시기를 또 경험한 성인들이 1대1이나 1대 다수 등의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과 연결되는 노력 등을 구체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대학생 학습 멘토라든가 지원단 그룹의 정서 및 활동 멘토, 그리고 직업체험처의 직업 멘토 등 현재 60여 명 이상의 멘토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명에 대한 어떤 여러 영역의 지원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위기라는 어려움에 보다 효과적으로 좀 대처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험되는 세상은 처음이라서 실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롭게 이해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고 봅니다. 대면적 활동이 비대면 활동에 우선하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한테 지금은 비대면 활동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하는 어려움과 과제가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요구되는 요청에 잘 응답하는 것도 현재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기성세대에 비해 이러한 흐름에 오히려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적응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의 위기에 그리고 또 이들의 요구에 보다 실질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우리 세대가 잘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을 내 청소년들이 잘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의 청소년이든 편견이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용적인 태도와 함께 마을 내 다양한 삶의 공간을 청소년의 자립 공간이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터전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개방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논의가 바로 그러한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앞으로는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갈등보다는 오히려 공감적인 태도로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잘 담당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가온 동아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표현을 빌려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곧 학교와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만 배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이 다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인 우리를 비행 청소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아니고 꿈을 향해 비행하는 청소년들이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희령 팀장님, 코로나 블루 위기 청소년 관련된 말씀 잘 들었고요. 팀장님, 이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나이가 9세부터 24세.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또 학교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일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학령기 위주의 청소년만 대상으로 삼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9세에서 18세까지나. 네. 거기서 좀 이렇게 법률적이나 제도적인 괴리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는 무조건 교육부의 산하기관이고 기타 기관들은 여가부 산하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행정이라든지 제도에 엇박자가 나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지금 우리 토론문 보면서 네. 아 이런 고민이 많으시는구나 제가 네. 공감을 하게 되네요.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중앙행정정부에서 같이 토론하는 2차 토론에서 한번 뭐 다 알고는 있겠지만 건의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3월에서 9월까지 이 비율이 60% 이상 더 늘었어요. 네, 코로나 저는- 블루.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완영 관장님 말씀하신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제 9월에서 12월까지는 더 증가하는 추세이겠네요. 네, 일단은 좀 데이터가 좀 더 확보가 되어야 하겠지만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아까 우리 또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되게 울림이 있는 말씀이 청소년을 항상 수동적이가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니까 저희 이제 토론문의 제목 네이밍을 할 때도 위기 청소년 관리라는 네이밍을 하게 됐는데 이걸 관리가 아니라 지원이나 지지였으면 어떻을까라는 말씀 되게 울림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사회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개 배우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토론자들께서 되게 발표를 잘 해주셨고 저희한테 이제 막 이렇게 노란 쪽지가 막 날라오고 있어요. 노란 쪽지가 뭐냐면 질문인데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은 준비할 시간을 안 주고 쪽지를 막 이렇게 보내는 게 생방송의 묘미예요. 제가 그래서 쪽지가 지금 왔는데 이렇게 한 분씩 제가 쪽지를 이렇게 좀 나눠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다 읽는 것보다 본인의 질문, 해당되는 질문을 본인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온 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입니다. 자, 학교와 마을 간 소통,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마을은 교육자치회라는 단일 그룹이 있는 반면 학교는 마을별로 한 개 이상의 학교가 있을 텐데 학교와 학교 간의 의견 조율, 합의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 딱 질문을 받고 어떤 방안이 있을까? 근데 순간적으로 그냥 학교에 있는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막 떠오르는 거는 정책 용어예요. 지구자 협의회, 아니면 교간단 협의회 그런 식으로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답변은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자치회라는 실행적인 그룹이 만들어지려면 학교에서도 어떤 그 실행 주체들이 모여서 같은 협의회라든지 어떤 협의 단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첫 발부터 모든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모든 학교를 다 한 울타리 안에 모아들어서 같은 논제를 가지고 같은 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학교들끼리 먼저 의견을 모아서 주민자치회랑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변 학교에 또 그런 영향이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2차나 3차 토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 우리 이완영 관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죠. 예,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다 좀 어렵네요. 그 첫 번째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위기 학생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청소년 시설에 관해 시흥시 공간적 준비는 실제 어떤 수준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이게 위기 학생 지원과 관련된 시설의 의미인지 아마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팀장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기 학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도의 위기 학생이 어떤 개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 상황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이렇게 본다라면은 현재 쭉 제가 발제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시설, 공간, 마을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흥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아까 여성 가족부가 주로 주도하는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인데요. 현재 시흥시가 내년까지 이런 다양한 수련 시설, 청소년 지원 시설이 한 20개 정도가 생깁니다. 은계, 목감, 월곶, 배곶 등등. 결국 이 시설들은 청소년들이 그냥 단순히 놀고 즐기는 시설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자치 활동도 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돼 나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 시설들의 활동에 대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존의 문화의 집이 가졌던 주로 아이들의 그냥 자치 공간으로서의 공간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그 안에서 서로 협력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재정립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시설들이 시흥시에서 좀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이 외에도 지금 다양하게 마을 안에서 마을 학교라든지 이런 마을 공간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간들이 실제 청소년들하고 잘 연계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마을의 자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학교와 연계하면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그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지원들이 활동이 필요한 시설에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답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공간 면에서 마을 단체와 기관이 함께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현실적인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발제에서 좀 약간 좀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발제들이 많이 했는데요. 아마 이 말은 마을 단체와 기관이 좀 그 마을 안에서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또 함께 마을 안에서 조그만 소규모 활동을 하는 다양한 마을 활동, 마을 단체들이 있고 또 기관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좀 그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제가 일하고 있는 정황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시설이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거기는 영상실도 있고, 뭐 댄스, 노래, 다양한 동아리실, 그 다음에 코딩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주로 이용하지만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또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콘텐츠, 비대면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영상에 대한 그 편집 기술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실제 그것을 녹화하고 편집하는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시설들이 우리 문화의 집에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지역에 있는 단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게 고민을 해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역의 마을 강사들이 마을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그것을 온라인 자료로 만들고 싶을 때 그것을 편집하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활용 측면들이 있다라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잘 그 시스템화 시키는 것들이 좀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보면 공유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공유 주방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내가 요리나 이런 수업에 관심이 있는데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실제 마을 안에서도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스타를 배울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을 마을 안에서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들 체계도 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대답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전식 대표님. 네, 저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을과 학교 연계는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사례 또는 방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군자마을교육자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을 저희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장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내 학교를 좀 묶으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학교마다의 상황이나 이런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내 학교에 학부모 회장님들, 그 다음에 학부모 임원진들이 모여서 지금 내 학교에 학부모 임원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했었고요.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실은 제대로 못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 방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마을에서는 주민들이고요.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연계가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학교하고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코로나 시대의 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런 연계들을 통해서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이 뭐 이알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하고 그 학교 밖 저희 지금 그 아지타트라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그 계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특별한 건 아니지만 지역에 그 1년에 한 번 마을 송년회라고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학교의 학부모님들, 교장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지역의 유관단체들, 그 다음에 뭐 행정 그 센터에 직원들까지 같이 오셔서 그런 송년회를 가짐으로써 마을에 있는 그 전체적인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마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뭐 학부모님들이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 되게 저희 이제 학교 입장에서도 이 교육자치가 계속 말이 이루어지면서 학부모회의 역할이라든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네. 근데 또 학부모님들은 학교의 하나의 교육 공동체 주체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도 주체 역할을 하실 수 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네 번째 우리 백지은 센터장님께서 한번 질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질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을 거점 공간과 관련해서 학교와 마을의 요구나 인식이 달라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활용되려면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저도 그 활용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만약에 드릴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학교나 마을의 기관이나 사람들이 그 학생 지원하는 일, 그 다음에 마을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일에 내가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협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 혼자보다 더불어 함께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사실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시스템이 있고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그동안 했던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교장 선생님이 허락해도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또 교사가 동의하더라도 교무실에서 동의되었지만 또 행정실에서 이렇게 막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고 마을은 24시간은 아니겠지만 그 시간적 제약을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아니면 밤에 새벽이나 이런 활동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그렇지 않은 학교나 행정에는 또 그게 굉장히 침입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시스템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의 기관 입장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정책적인 어떤 그런 고민도 반드시 필요해야 하지만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중심에 내가 있는지 내 기관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지금 도움이 또 지원이 지지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중심으로 들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우선 만나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와 학교가 만나는 것도 쉽지 않겠고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필요하다 생각을 했으면 우선 만나서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를 나누어 볼 때 해결책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을 중심에 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백지은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만남을 중요했는데 저희가 아까 교장 선생님의 입장, 교사의 입장, 행정실의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어떤 TF팀을 구성했을 때 교장을 선생님을 대표하는 분도 모셨었고 교사를 대표하는 분도 모셨었고 행정실장님을 대표하는 분도 모셨는데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 아니면 걱정 그런 게 대화를 통해서 좀 해소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은 아니네요. 하나 더 있네요. 다섯 번째 질문 우리 고일영 팀장님. 네.
네, 제가 받은 질문은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거점이나 마을 공간을 이용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거점 시설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 정책이 교집합으로 고민되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희 학교 안 아이들은 사실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죠. 초중등교육법으로 그렇게 관할하고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은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별도의 법률안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다 보니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안과 학교 밖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어떠한 법률과 그다음에 정책 기조를 가지다 보니 이 부분이 어떤 차원에서 좀 교집합으로 고민될까 하는 지점이 저도 좀 많이 고민이 되는 차원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그 학교 쪽에서도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을 좀 안으려는 노력들을 좀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실 학교 밖으로 나온 친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나 또 교육청의 지원이 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퇴하는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아이들이 개인정보 동의에 의해서 저희 센터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찾아내거나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계망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자퇴한 청소년들이 바로 발생이 됐을 때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안내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좀 충분하게 사례 관리가 돼서 이 아이들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편입될 수 있도록 그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학교 거점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좀 편견이나 좀 그러한 선입견들이 좀 제거가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희 친구들도 이야기했지만 학교를 나와도 이 아이들은 같이 학생이다,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꾸준하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고 그리고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동일하게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배움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마을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자체가 각 지역마다 이제 번역별로 아이들의 진로 작업장들이 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도 또한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뭔가 그 자립 공간이나 진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센터에 있는 바리스타나 아니면 또 공방이나 이런 쪽에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이 좀 진로 지원도 받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을들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인턴십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좀 잘 매칭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 마을로 확대가 됐을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의 어떠한 교육 정책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연령대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측면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하고 이 법률을 어떤 식으로 엮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더 얌전하게 좀 이 사회를 잘 편입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공동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토론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 지자체와 이 마을들이 같이 협력해서 좀 아이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일현 팀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좀 죄송했거든요. 제일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라 여가부와 교육과의 제도적인 어떤 어떻게 풀어주실까 했더니 역시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현장의 얘기를 녹여서 좀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있는데요. 저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좀 공통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와 마을 공간이 공공성을 띤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관리 주체도 법적으로 보완하려면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것도 법적인 어떤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학교나 마을 공간이 공공성을 띈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면 관리 주체를 어디로 해야 될까? 혹시 여기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그 공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학생 수는 감축하고 있고, 특히 뭐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구도심 학교라고 불리고죠. 시흥에서 원도심 학교라고 불려요. 원도심 학교에서 이제 학생 수가 감축하면서 예전에 큰 규모로 학교로 건립되었던 그 각각의 교실이라든지 특별실들이 다 공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공공성을 띈 교육 공간으로 이렇게 오픈하고 싶은데 오픈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안전. 그 다음에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큰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다음 세션에서 저희가 다룰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 마을 공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를 어떻게 별도로 뭐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협동조합 이렇게 두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공간은 지금 협동조합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협동조합으로 운영은 되고는 있지만 그 관리나 이런 그 면에서는 네. 좀 어려운 거죠. 그런 공간들을 운영하는 관리비나 뭐 어쨌든 운영하는 뭐 매니저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힘든 점이 있어요. 네. 또 혹시 원하시죠? 네. 예,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 의견으로는 민간에서 관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곳 중에 제 기억으로는 아동 청소년들이 갔던 공간이 오픈된 공식적으로 긴급 돌봄이 있긴 하지만 지역 아동센터 외에는 제가 잘 오픈된 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꿈별 청소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관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운영을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관리 주체가 공공의 어떤 그런 공공성을 띈 교육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 운영 자체가 그 지자체나 어떤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 운영 면에서 유연성이나 자율성에 대한 제한을 너무 많이 받고 사실 더 많이 돌봄과 더 많이 교육과 지원이 되어야 될 공간들이 굉장히 유효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반드시 민간이었으면 민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학교 공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의견이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의 입장도 있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를 제외하고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의 관리 주체는 관리 주체라고 하셨으니 예산은 저희 지자체에서 힘껏 실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민간에서 관리를 자율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올려드립니다. 네. 네.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사실 좀 고민이 좀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영화 하면서 사실 이제 이 민영화라는 개념은 민간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공공의 자원을 활용을 한다 이런 개념 안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바라보면 잠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민영화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어떤 기업적 개인 영리 기업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그리고 그것에 맞게 관리 주체를 세우는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것들을 그래서 활용하는 게 사회적 경제 영역,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의 다양한 자원들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공유 경제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의 공간도 실제 운영 주체를 운영의 관리에 대한 주체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을 때 학교 공간을 개방하는 어려움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휴 공간이든 학교를 새롭게 이제 마을과
협력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학교라는 공공 공간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마을의 민간의 자원들이 잘 결합할 수 있는 주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저는 마을에 있는 자원들은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업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주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그냥 일반 민간 기업에다가 위탁을 맡긴다든지 또는 현재 이제 학교라는 지자체가 그것을 전문성이 예를 들면은 그런 민간 자원들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전문성이 약한 상태에서의 그것을 그냥 그 관리 주체를 세운다는 것보다는 결국 우리가 마을이 제대로 마을과 학교와 연계하고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학교가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시흥 지역 내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너무 좋았던 건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에는 어쨌든 이제 지자체가 주관해서 만드는 센터지만 그 안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다 마을 지역 주민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질 수 있는 그러한 틀 안에 그 사람들이 같이 구성이 된다면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과정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사실 학교가 청소년들에게도 제일 많이 아쉬운 지점이 어쨌든 기성세대와의 어떤 그 조우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없고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했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 안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편입되면서 이 연령대별로 좀 더 고민하고 같이 좀 주요 사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또 저희 아이들도 하나의 주체로서 이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참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뭐 가로등을 어떻게 하든 아니면 이 벽을 어떻게 꾸미던 이제 이런 논의들을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지금 우리 패널께서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단은 공통된 의견은 지금의 운영되는 방식으로 관이나 학교가 그걸 책임지고 주도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말씀이시고 그게 뭐 주민자치회가 됐던 협동조합이 됐던 사회적 기업이 됐던 어떤 관리나 운영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일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걸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됐고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주제가 4시 반부터 이루어지는 다음 세션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4시 반에 또 안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하고 4시 반에 세션 9에서 학교 공간 복합화와 공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니까 4시 반에 꼭 2부 순서 같네요. 가지 마시고 다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되게 의미있고 열띤 토론해주신 우리 4분 패널분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세션 8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마을과 학교 연계 방안에 대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